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노사 간 임단협이 이루어지는 시즌이죠. 파업을 결정한 노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수능까지는 정상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후 파업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일부 기업들도 임단협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어제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혔고요. 또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기존에는 적법한 쟁의 행위의 경우에는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됐습니다만 개정안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청구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먼저 강하게 비판했어요. 무분별한 교섭 요구와 폭력적인 파업이 만연할 거다. 경영계도 파업을 조장해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건이에요.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 속 태풍이 어디를 향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막판 중재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포스코 임금단체 협상이 어제 진행된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통해서 가결됐습니다. 결국 최종 타결이 잘 됐습니다. 네, 포스코 노조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의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올해 포스코 임금 단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다며 쟁의 행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포스코 노조 지난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어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1,245명 중에 투표 참가 인원이 856명, 96.54%가 나왔고 투표자 중 5,527명, 50.91%가 찬성을 선택해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조의 찬반 투표를 통해 타결된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에 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비상경영 동참격려금 일시금 250만 원 지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급 제도와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잠정 합의안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사측과 대표 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 그야말로 노사가 막판 초읽기에 몰린 상태에서 중노위에서의 잠정 합의안이 나왔고요. 그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50.91%면은 1% 조금도 안 되는 거의 아슬아슬한 찬성률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잠정 합의안 타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노사가 합의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행자님 말씀대로 최종 찬반 투표 결과가 50.91%의 찬성이 나왔고 반대 투표가 5,329명, 49.09%로 찬성표가 겨우 1.82% 차이로 높았습니다.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에 포스코 노조원들의 최종 합의안에 대한 불만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를 넘겨서 파업은 처리됐지만 노조 집행부나 포스코 사측 입장에서는
찬반 투표 과정에서 이 노조원들의 거의 반 정도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사 관계의 불안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사 합의로 파업은 넘겼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노조원들의 불만이 이 다음 임금 단체 협상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앞으로 포스코 노사의 산업 평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임단협 결과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은 이 노조가 사측에 제시했던 자사주 100주 지급이나 기본 임금 13.1% 인상, 목표 달성 성과급 200% 신설 등의 내용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씨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55년 만에 최초의 파업은 피했습니다. 향후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에 소재한 한 영어학원 원장의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논란이 제기됐어요. 네, 이 노예 근성이 있는 것들은 맞아야 한다. 이 방금 전해드린 표현, 누가 들어도 자극적이고 불쾌한 표현인데요. 이 상대가 들으면 인종차별을 느낄 수 있는 치욕적인 말로 한 외국인 강사와 여수시의 한 영어학원 원장의 대화 중에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중의 일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여수시에 소재한 한 영어학원 원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원어민 강사를 지칭해서 표현했다는 말인데요. 여수시 한 영어학원 원장이 외국인 영어 강사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이 외국인 강사로부터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은 지난달 이 학원의 강사로 갓 취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여성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원 원장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폭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해당 학원 강사 출신 또 다른 외국인 강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고는 합니다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이죠.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일종의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상당한 것 같은데, 노동당국에 해당 내용이 신고됐는데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네, 해당 학원 원장의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폭언 논란은 해당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일을 그만둔 또 다른 강사로부터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 근무했다는 한 외국인 강사는 원장의 폭언이 그치지 않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노동청에 신고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녹취록을 통해 외부로 드러났는데, 학원 원장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폭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 폭언이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원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추가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학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순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역 원도심 지역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순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2024년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역의 원도심 일대 80억 원을 투입해 상권의 부흥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확보한 사업비 총 80억 원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옛 황금백화점과 금강호텔 일대인 중앙동과 남내동 일대 번화가와 중앙시장, 또 지하상가 시내몰 일원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진되는 사업의 내용은 이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과 청년 소상공인 유치 및 업종 전환, 디지털 전환, 상인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순천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절차인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천시의 옛 중심 상권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사업 같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상인분들이나 건물주,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해 보여요. 네,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순천 원도심 황금백화점 일대는 1990년대까지 이 순천의 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순천의 중심지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곽 신도시 개발이나 신유통업종의 진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현지 상가의 공실률이 무려 33%에 이르는 등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전남도에 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는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상인들이나 이 건물주의 참여 없이는 제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7일에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요.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혼선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 이 계도 기간이 오는 23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2주를 앞둔 지난 7일 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에 계도 기간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이 쓴다는 걸 텐데. 네. 지난 1년간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해오던 여러 정책들을 잘 또 실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네, 이 규제 사항이 변경되면서 개인 카페에서는 다시 이 일회용 종이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주문할 때 이미 먼저 종이컵을 주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규제가 변경되는 것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남았을 경우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바꿔야 할 때는 좀 눈치가 보였는데 맞아요. 예, 처음부터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해진 것 같다. 또 위생적으로 마음이 놓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종이 빨대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1년 동안 시행하면서 환경에 대해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다시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 완화를 한다면 종이컵 사용량이 급증할 수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 지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지. 종이컵 아닌 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금 힘들고 오히려 요 각자 요 일회용 컵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좀 행정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네. 이번에 어제 뉴스를 봤는데 종이 빨대 업체가 망했다 파산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렇게 지금 헷갈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다시 무슨 말도 없이 바로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 종이 빨대 좀 많이 불편하긴 했는데 그 빨대뿐만이 아니고 원래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일회용품 잘 안 쓰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평소에도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좀 더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변경으로 가장 대두되는 게 일회용 종이컵 사용인데 다른 부분들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달라진 규제 완화 살펴주시죠. 네, 가장 큰 점이 규제가 권유로 바뀐 겁니다. 예. 이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유상 제공도 막기로 했지만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유도하고요.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도 연장하고 대체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앞서서 들어보셨지만 있습니다만 이런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는 카페나 식당에서의 혼선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네,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는 당황과 안도의 목소리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단속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종이 빨대나 생분해 빨대 등을 구비하고요. 일회용 컵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컵과 다양한 컵을
세척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등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새 물품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작스런 이 규제 완화가 당황스럽기만 하죠. 이미 투자를 다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또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는 환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람직하지만 이 규제 완화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 생분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고요. 또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데 드는 시간적 소비도 커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다행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영업자 인터뷰입니다. 매장 내에서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지 못하게 1년을 규제를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이제 또 규제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1년을 이해를 시킨 거죠. 일단은 규제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매장 안에서 종이컵을 안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유리컵이나 다회용 컵들 다 준비를 하고 이제 11월부터는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나 이런 것들을 못 사용하니까 종이 빨대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PLA 빨대 같은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있었죠. 바뀌니까 사실 혼동은 되지만 그냥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다회용 사용했을 때는 가장 큰 건 설거지죠. 설거지 하는데 어쨌든 시간적인 거나 인원적인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뭐 들어가는 비용적인 것들, 시간적인 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또 일회용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요, 득과 실은 존재하는 법인데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의 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 됐네요. 한 주 마무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금요일 날 만나서 그런지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 것처럼 저희들을 느껴져요. 보면 일주일이 마무리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님. 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들었으면 모든 NGO들이 내년도 좀 살림살이를 위해서 후원의 밤이라든가 또 뭐 이런 데 주력하거든요. 여수 YMCA도 앞으로 뭐 10일 후에 후원의 밤이 있어서 올해 1년 예산 뭐 살림살이가 어찌됐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년도에 좀 어떻게 예산들을 확보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라서 좀 사무총장님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해요. 이럴 때 보통 이제 직원들하고 또 이사님들 회원들하고 살림살이 걱정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김석 총장님도 똑같으시겠네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여수보다 저희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살림살이 하면서 오늘도 무슨 단체에서 YMCA에 회의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 자리에 그냥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YMCA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조금이 일부 영역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YMCA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후원 회원들이 내어주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건 양쪽 모두가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투명한 그 재정고시를 통해서 검증받고 있는데 어려운 줄 압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YMCA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그 시민단체 하나 육성하는 거 참 긴 시간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조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연말 소득에 또 기부금도 내셔야 되니까 YMCA나 시민단체로 좀 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소를 하시네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실 것 같은데. 순천 YMCA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두 분께서 또 소개해 주시는 거 보면은 프로그램들 어려운 와중에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니까 또 좀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원모아 챌린지를 한다고 했고 오늘까지네요. 내일 자원순환 축제를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1시부터 개최하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K-워터에서
그 재정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일이 내년도에 좀 더 연간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참여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자원순환 축제 내일입니다. 오후 1시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문화회관에 오시면 좀 즐겁게 자원순환 축제를 함께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무슨 그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방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메가시티 이야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그 연장선에서요,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지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규모가 꽤나 큽니다. 1년에 1조 원씩, 그러니까 전국을 1조 원씩 나눠주는 것이고 총 10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이 끝까지 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10조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남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광역기금 304억 원, 기초기금 1296억 원 해서 총 16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 성과로도 이어질지,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궁금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과연 이것은 지방 소멸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냐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석 총장께 포문을 좀 열어드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금과 예산, 어떤 건 기금이고 어떤 건 예산이냐 뭐 이런, 그러네요. 이름이 있을 것 다르네요. 같아요. 예. 네, 이제 기금은, 예산은 조세에 따라서 조세 수입으로 국가가 걷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거잖아요. 이제 기금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출연금이나 부담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출연한다거나 농림부에 출연한다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출연하는 이런 출연 기금을 모아서 사용되는 건데, 기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정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지방 소멸 문제를 급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건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 또 여건이 좋은 게 기금 내에 20% 범위 내에서는 굳이 국회 의결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추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 거 관계없이 국회 의결 없이도 20% 범위 내에서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1조 안에 대한 기금에 대한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천억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놓고 본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좀 시기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반면에 규모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작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를 너무 지역별로 경쟁을 여전히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방 소멸의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모든 권한과 교육과 경제와 이런 내용들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이게 굉장히 좀 보조를 맞추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이 지난주로 토론했지만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은 한쪽 바퀴는 좀 그래도 마련해 놓은 것이다. 다만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난 정부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되었던 것이 지방자치가 자립력을 갖추어야 지방 소멸 문제의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편성 문제가 여전히 7대3, 8대2 구조로 되다 보니까 가용 자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시각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돈은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중앙정부 의존형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방자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가 또 관심 제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으셨다면.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지방세나 뭐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지방에 확실하게 줘야 되는 것은 줘야 된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꺼낸 것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 자체인 것인데, 근데 궁금한 게 기금도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네. 맞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 대총장께서 어떤 점을 좀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뭐 전라남도는 16개 군이 지원을 받는데요. 빠진 곳은 5개 시 있죠.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그러니까 군 단위는 무안이 빠졌어요. 무안을 제외한, 무안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인데 가장 적게는 한 64억에서 많게는 140억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한 6%에서 10% 이 사이거든. 예.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예산 140억, 100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면 어떻든 100억이라는 내용들이 이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군수가 어떻게 재앙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 개인이 어떤 선심성 지원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무슨 센터를 만들어라. 이건 이제 공무원들 내나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전략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군수가 어느 면 단위, 어느 마을 단위에 뭐 센터 지어라. 그리고 50억, 60억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뭐 140억을 2, 3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서 쓴다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막 공사 들어가고 뭐 보조금 어떤 토목공사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좀 잘못된 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지방 소멸 대응한다라는 취지도 무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그런 류의 예산 사업 계획된 예산 사업과는 달리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목적 사업 추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목적 사업이란 결국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전라남도를 놓고 보면은 뭐 거점별 청년 비전 센터를 짓는다거나 공공산후 조리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마을만 그러니까 청년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기금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짓는다는 것도 토목공사 네. 일환으로 봐야 되니까. 네네.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이게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영역이라면 인구 소멸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 왜 초고령화되냐 물어보면 이게 단순한 한 문제가 아니거든. 공공 뭐 산후조리원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보건, 의료, 경제, 교육 뭐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군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한 과의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군청에 있는 다양한 과들이 한 10개 이상의 과들이 공동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 방식인데 보통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군수가 그냥 선심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동 논의와 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일거리나 사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어떤 특정 계층의 특정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뭐 갈 필요가 있다. 근데 전라남도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라남도가 좀 뭐라 그럴까 뭐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좀 가미되는 경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돈이야? 군수님 어디 보조금 받아왔대. 그래 짓는 경우가 좀 상당하게 많이. 보조금 받아왔대. 네. 그러면서 뚝뚝 가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인구 증가나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직접적 효과는 없는 사업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좀 종합해서 질문을 다시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그 중앙 중심인 것은 구조적으로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각 군 단위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이야기가 좀 좁혀진 것 같은데 종합적 판단은 만약에 어떤 그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A라는 것이 있으면 정부에서 A를 두고 여기에다가 돈을 1조를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규모가 작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인구 그 지방 소멸과 관련된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대안을 내놨는데 기금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A 등급은 뭐 140억, 뭐 B 등급은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게 대응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내는데 몇십조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구간만 이게 그 해결하는 것이면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인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지방소멸 기금이 예를 들어서 4개 등급 중에 S등급을 받으면 144억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기금 자체 성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군 단위 입장에서는 이 돈도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렇죠. 고흥이 재정 자립도가 6.3%예요. 여기에 144억이 간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이번에 받은 전체 금액이 대략 그 앞서 이야기했지만 1,669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받은 돈이 304억이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받은 돈이 1,296억이잖아요. 네.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거냐 아니면 뭐 필요한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이 그 한 해에 걸쳐서 이 기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계획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을 배분해 줄 때 어떻든 기금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별도 위원회가 있어요. 심사를 하는. 그리고 이건 행안부 장관이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가 소멸되는, 우리 같은 경우 뭐랄까요, 구례, 뭐 고흥 이런 곳, 이런 곳에서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거창하고 좀 그럴듯하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지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금이 평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평가다 보니까 실제로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인구 2만 단위 내외, 3만 단위 내외 급격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한테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사업으로 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면 아하. 지원 대상에서 최고 하층으로 가게 되는 60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굉장히 능력주의 중심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자치단체를. 예. 두 번째는 평등하지 못한 세금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금은 공평하게 또는 보편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차원에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제 다만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 운영을 하는 기간을 좀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 평가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항목으로 또는 어떤 부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하면 지금 현재 1조밖에 안 되는 돈이 10조가 될 수도 있고 20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지방 교부세의 비중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괄적으로 늘려서 보내준다고 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지방 교부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지방 소멸에 걸맞는 사업들을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방 소멸 대응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지방자치를 조금 약간 지방자치 뭘 이해해서 나오는 어떤 사업적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조, 20조 이렇게 1년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뭐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데 그리고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이번 정부의 그 기조가 밝혀졌는데, 그럼 거기서 어쨌든 그냥 이해를 하고 말고는 차치하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면 한 군데라도 국가는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 차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그 지방 소멸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우선 투입 규모 더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합니까? 굉장히 좀 저는 이제 그걸 행정을 공부하거나 국가를 통치하거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부서에다 성과급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 못하는 부서는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가장 그 인구학적으로 심각한 곳에다가 우선 투입한다는 행정이라고 것은. 하는 종합적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인구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복합하고 종합적으로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기금이기 때문에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이용선 아나운서가 말한 내용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붉은색, 가장 급박하게 이게 군 단위도 자체도 유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거나 인구 소멸과 관련돼서 특단적 대책이 필요한 영역에 특히 이제 광역 기금이 집중적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예. 기초 배분은 기초 단위대로 하지만 광역 기금도 있거든요. 광역 기금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04억 원. 네.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한 200억 줄어드는 거거든요. 원래 500억 기금이었거든요. 광역 단위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 군 단위는 회계나 예산 집행의 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역 기금이 좀 이런 곳에 우선적 개념을 가지고 좀 도의회라든가 군의회의 신랄한 공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좀 지원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붉은색에 대해서는
이 기금 관리 배분처가 기본적으로 좀 우선적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 평가에 있어서 가장 붉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집중적 투입을 저는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석중 그러니까 작가 저 드리겠습니다. 다르지 않는데 이런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빨간 곳은 더 많이 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산 그게 규모,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기금이 아니라. 규모와 근데 기금이랑 또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예산 전체로는 공정하고 보편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기금이라는 정부니까 특수성이 정부의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과 정부의 뭔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넘어서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이 지방자치가 가지고는 정말 우물이 두 바가지가 필요한데 네. 반 바가지밖에 안 주면 차라리 안 주는 이만 못하는 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예산 운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취지예요. 이제 그것이 마치 성과급처럼 운영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 실제 지방 소멸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뭐 어떤 계획 수립, 뭐 어떤 대응 이런 전략들을 작든 크든지 다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맞죠. 왜 그게 틀리겠습니까? 빨간 불이 막 났는데 불을 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끄고 나서도 잠잠해져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이런 표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전 기본적으로 세금은 평등하게 운영돼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전남이 확보한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들을 좀 넘어가 보면서 이게 과연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서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느냐, 혹은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어 나가야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게 뭐 청년 비전 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창업 지원, 전남형 만원 주택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빨간 불. 빨간 불을 어쨌든 전라남도가 인식하고 있는 빨간 불은 이거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기금을 투여하겠다. 이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이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청년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일정 부분 전라남도에서 인구 소멸의 원인으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조금 이 기금뿐만 아니라 이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것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어떤 회복력 그 문제도 조금 우리 그 전라남도 성격에 놓고 본다고 하면 기금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금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야기 나눈 것까지는 다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정책 김대희 총장님 뭐 청년 비전 센터, 뭐 공공산후조리원 뭐 이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년 창업 지원, 전남형 만원 주택 각 사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것이 도시가 아니라 군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례고흥 뭐 우리가 뭐 진도 완도 하듯이 보면 실제로 보건 의료라든가 경제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또 뭐 청년들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처럼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여기 인력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영역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저 시골 단위에 실제로 노인들만 80%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곳에 과연 적당할까? 차라리 마을에 있는 주치, 그죠? 가정의학과나 무슨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례제 방문을 해서 진료센터를 만들어서 굳이 뭐 버스를 타고 1시간, 2시간 가서 군 단위 가서 뭐 치료받는 뭐 진료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마을 주치에 차라리 해서 그분한테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뭐 예를 들어서 줘서 고정적으로 와서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 청년들이 과연 시골에 와서 기농을 하거나 기촌을 한다고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의 학업을 또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기술과 학업 취득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야간 과정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지역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촌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농업이나 뭐 이런 영역에 새로운 그 농업 기술들을 배우는데 지원해줘서 그러면서 학위도 취득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과정에 오히려 대학을 지원해주는 이런 연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순천대학이나 여기 있는 뭐 전남대 목포대를 가고 싶어도 뭐 1시간 반 2시간 거리잖아요.
이랬을 때면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 행태보다는 예. 좀 그런 쪽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뭐 어느 기초지자체에서 발현이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예상컨대 각각 기초지자체 군 단위에서 뭐 필요로 한다고 하는 뭐 그런 사업에다가 매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석준 저는 그러니까 기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농촌 지역의 소도시들이나 농촌 그 군 단위에서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봤잖아요. 일종의 좀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중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방식의 사업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게 좀 이게 인구 소멸에 대한 특별한 기금 관련된 사용에 대해서 지역사회 한번 논의도 좀 하고 방금 김대 총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진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냐 말아야 되냐 놓고 보면은 정부 돈 전체 10조를 놓고 보면 10년 동안 10조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1년에 1조고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굉장히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은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형 만원주택도 필요하죠. 청년들한테 10,000원 정도 줘서 필요하지만 이게 대부분 군 단위라고 보면 차라리 뭐 우리가 빈집이 많잖아요. 농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서는 빈집을 한 20개를 선정해서 그것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고흥에 귀농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가족들한테 청년 타운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1년 동안 왜냐하면 귀농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빈집에 새로 리모델링한 집에 먼저 살아봐라. 동네 분들하고 살아보고 1년 동안 밭도 우리가 준비해 줄게. 뭐 이런 기금을 가지고 밭도 사가지고 좋다. 귀농하신 분 집도 있습니다. 밭도 뭐 500평 있습니다. 먼저 동네 분들하고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동네도 좋아하고 한다면 새롭게 그분은 완전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보고 이런 빈집들 경치가 좋은 빈집들은 일가처럼 뭐 리볼링 관광지로 만들어도 되거든. 펜션으로 해서 그 동네 분야회가 수입을 가져가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좀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실패할 수 예전에 없습니다. 그 전라남도가 한옥을 짓는데도 사업을 지원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서울시를 맺어가지고 유학 보내는 그러니까 농촌, 어촌, 귀촌으로 유학 보내는 프로그램들도 됐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은 그런 거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 보면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지방소멸 기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주제로 또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유난히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추워진다고 해요. 예, 대비를 단단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별의 I think I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짧게 들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